예전에 심리상담 받으러 갔던 적이 있어요. 그 심리학 선생님이 저보고 불안도가 엄청 높다는 거예요. 왜 높은가 봤더니 최악의 상상을 하는 습관들이 좀 있고 되게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짜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에 가서 강연을 하고 와야 된다. 내가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돌아오는 기차를 못 놓치면 이게 완전 힘들어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저는 본업은 뇌과학자, 동시에 유튜버도 하고 있으며 작가도 하고 있고 강연도 하고 있고 투자도 하고 있는 장동선입니다. 반갑습니다. 회사 다니면 항상 사실 뇌 안에 불안이 되게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우리가 이제 불안을 뇌과학적으로 살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쥐 같은 동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 있어요. 여기서 불안과 공포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빨간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삑 소리가 나면은 쥐가 전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삑 하고서는 실제로 전기 충격을 받아본 애들은 공포를 느낀다고 정의를 했어요. 왜냐? 저게 보이면 그 다음에 아프구나를 알고 있으니까. 자, 근데 전기 쇼크를 당하는 쥐를 옆에서 보고 있었던 다른 쥐, 이 쥐가 느끼는 감정은 뭘까요? 나는 전기 충격을 안 당했는데 삑 하더니 얘가 전기 쇼크를 당하고 막 아파하는 거를 봅니다. 얘가 느끼는 감정을 불안이라고 이 실험에서는 정의를 했어요. 내가 실제로 아픈 건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아플까봐 불안한 거예요. 되게 흥미로운 게, 공포를 느끼는 쥐는 실제로 아픔이 왔을 때 약간의 마비 때문인지 몰라도 더 뜨거운 자극을 줘도 많이 아프게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반면에 공포가 아닌 불안을 느끼고 있는 요 쥐의 경우에는 조그만 아픔만 와도 엄청 아프게 느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회사 생활에 적용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맨날 제비뽑기 잘해서 잘도 피해갔던 애는 맨날 불안한 거죠. 이게 잘 피했지만 나한테 떨어지면 어떡해? 그럼 떨어지면 그 타격감이 훨씬 크겠죠. 반면에 맨날 가위바위보 지고 맨날 내가 일을 해내던 사람의 경우에는 싫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일을 해내면 오히려 극복이 잘 되고 덜 아픈 경우들이 많을 수 있다. 예전에 아내랑 같이 심리상담 받으러 갔던 적이 있어요. 그 심리학 선생님이 저보고 불안도가 엄청 높다는 거예요. 제가요? 저 항상 긍정적인 편인데 했더니, 아니에요, 박사님은 불안도가 엄청 높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를 보니까 제가 불안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왜 높은가 봤더니 최악의 상상을 하는 습관들이 좀 있고 되게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짜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부산에 가서 강연을 하고 와야 된다. 그냥 기차 타고 가서 강연하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부산 가서 강연을 하다가 내가 늘 말이 많은데 길어져가지고 돌아오는 기차를 못 놓치면 이게 완전 힘들어지는데, 기차표도 막 3개씩 사놓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인지 재구성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야, 팀원들하고도 다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클라이언트도 뭐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회사를 나가면 상상한 대로 될 일은 만무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낙관론자로 깼어도 밤에는 늘 비관론자로 잠이 들어야 돼요. 저처럼 이제 막 안 좋은 상황 막 일어날 수 있는 걸 다 생각하는 비관론자로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루가 지나고 나서 낙관론자로 잠을 잡니다. 생각보다 안 꼬였어. 기차도 안 놓쳤고 최악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어.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사람마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불안 반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되게 깊이 자리에 있는 일종의 패턴이라서 뇌과학 책을 봐도요, 불안은 사라지지 않아요. 평생 안고 가는 거고 동반자처럼 내게 있는 건데, 내가 주의해야 되는 거는 그 불안이 조종간을 잡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영화 인사이드 아웃 2도 보면은 나오는데, 불안이가 조종간을 잡는 순간 모든 시나리오를 다 대처하려고 하지만 결국 이 아이는 불행해지죠. 공황장애 같은 걸 경험하고. 그래서 저도 없애지 못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다르게 갈 수도 있어 라는 가능성을 스스로에게 되뇌이면서 극복을 하지, 사라지지는 않아요. 원래 회사에서 일하면서 제일 큰 스트레스는 항상 사람입니다. 누군가 부딪히고 안 맞고 이럴 때 겪는 스트레스가 제일 극심하죠. 저만의 노하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건요, 엄청 싫었던 사람하고 사이가 꽤 좋아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저의 비법을 함부로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개인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독일 시립병원에서 일했던 적이 있어요. 병원 알바를 한 건데, 저처럼 랩에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알바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굉장히 많은 좀 마음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이 병원에 찾아오기도 했죠. 편집증을 가지고 있거나 망상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막 이래서 되게 공격적이거나 뭐 자기만 왜 뒤 순서를 미냐는 둥, 당신이 지금 나를 아프게 했다는지 뭐 환자들과의 관계가 쉽지 않아요, 일상이. 근데 그 일을 했던 한 5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환자에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분노하거나 억울함을 느끼거나 이랬던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고 이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아픔의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병원 종사자로서 프로페셔널하게 대하는 것이 나의 일상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막 문제스럽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인간관계랑 사람이랑 너무 힘들 때 스스로의 어떠한 인지 재구성, 사고의 재구성을 해봤냐면요. 진짜 힘든 그 환자들도 다 봤는데 여기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다 환자라고 생각하자. 그러니까 다 뭔가 정신적으로 너무 아프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냥 머릿속에 그리고 동료들에게 진짜 나이스하게 대하죠. 막 공격적으로 뭐야 이거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그런가요? 제가 그렇게 했나요? 아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잘할게요 라고 진짜 그야말로 병원에 온 환자에게만 나올 수 있는 나이스한 톤으로 제가 진짜 싫어하고 힘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물론 이 사람이 내 머릿속 안에서는 병원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함부로 누군가를 미쳤다,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만화스럽게 머릿속에서는 동선병원이 있어요. 거기에 아픈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살다 보면 진짜 많이 들어와 있어요. 병원이 넘쳐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지? 이러면은 스스로를 찌르는 칼처럼 내가 너무 힘든 건데 그냥 내 머릿속에서 이분을 병원 대기실 안에 넣고 나면은 제가 스스로가 이분을 대할 때 좀 편해져요. 원래는 미워하는 사람, 관계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잖아요. 근데 되게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요새 좀 너무 날이 서 있던데 뭐 힘든 일 있어요? 이랬는데 막 울면서 집에 아이가 아프다든지 아내와의 뭐 어떤 힘든 일이 있다든지 이 얘기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툭 터져서 얘기해주는 경험도 몇 번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 관계가 확 좋아져요. 관계가 확 좋아지고 나니까 이분이 더 이상 내 그 병원에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내 머릿속에서 퇴원을 시키는 거죠. 그냥 그걸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과의 관계, 요거를 잘 쌓는 게 성공적인 커리어라고 생각이 돼요. 누군가 가지고 있는 평판이라고 하는 게 갈수록 중요해지거든요. 그 평판은 누구에게서 나오냐 하면 같이 일해본 사람들에게서 나오고요. 그 평판 관리라고 하는 거는 왜 어렵냐 하면 늘 일상 속에서 누구나와 해야 되는 것이 평판 관리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이게 누군가를 보여주는 되게 좋은 척도가 되기도 하는 거죠. 요즘 AI를 활용해서 당신을 분석해준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는 게 잘 어울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물론 예전에 심리 테스트들도 있었고 이 프로그램들이 그것의 좀 심화 버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회의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뇌라는 기관이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을 하고 특정 상황에서 스냅샷을 찍는다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 수가 없고 한 사람을 규정 지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MBTI를 과학자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일단 MBTI는 그 신뢰도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테스트하는지에 따라서 매번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요. 만약에 내가 외향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요. 질문이 나왔을 때 보이잖아요. 여기에 내가 어떻게 답해야 내가 외향으로 나오는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의 유형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가 정해놓은 나의 스토리 안에서 스스로 생각한 대로 맞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뭐 AI를 활용해서 뇌를 들여다보고 너는 이런 성향의 사람이니까 이게 맞아 라고 구분을 해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공부했던 뇌과학의 이제 학파에서는 뇌는 주변 환경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피드백 루프 안에 있다라고 보는 한 뇌가 한 사람 안에서 모든 걸 결정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주변에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인터액션,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교류가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상호 교류하고 있는 시대, 문화, 상황 이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이 뇌가 이 루프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해내기 때문에 사실 매번 다른 상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커피 저렇게 비싼 걸 누가 먹어요. 절대 안 사 먹지. 근데 갔는데 사람들이 줄 서 있고 다 먹고 안 먹으면 손해볼 것 같아. 줄 서 있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암시적인 우리의 반응이죠. 그래서 뇌과학자임에도 우리가 어떤 뇌의 단편적인 사진만을 보고 뇌 영상을 찍고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그 사람의 전체를 알아내거나 그 사람의 성향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나친 기대. 현실은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지 그게 이제 뇌 안에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내 삶을 좀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노하우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내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어떤 영화의 조연 배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나이에 이 사람으로 태어난 거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이 역할 해! 라고 나에게 떨어진 역할을 연기해야 되는 배우처럼 느끼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약간의 생각 전환을 하면 나는 배우가 아니라 연출, 감독인 거예요. 내 삶이잖아요. 모두가 하는 역할을 똑같이 연기할 필요가 있나요? 잠깐 컷 이러고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스토리 좀 바꾼다? 그러면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데 나 회사 다녀야 돼, 이게 아니라 지금 잠깐 동안 2년 동안은 내가 지금 레벨업을 하고 있고 짬을 쌓고 있는 중이다. 내가 내 스토리를 바꾼 거잖아요. 대본을 바꾼 거잖아요. 나는 영화 감독이야. 어떤 영화든 찍을 수 있어.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 삶 속에서 내가 보는 것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태도, 자기 주도성, 이런 게 달라지거든요. 제 머릿속에 그리고 싶은 영화의 대본은 회사 나와서 이제 혼자 내가 1인 회사 사업자를 차리면서 썼었던 미션은 사람들을 궁금하게 하자. 뇌과학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는 제가 누군가가 왜 강연을 하고 왜 유튜브를 하고 왜 방송에 나가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사람들을 궁금하게 하는 것이 저의 업입니다. 저의 유튜브 채널도 궁금한 뇌잖아요. 두 번째 미션은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커넥트라고 하는 거를 미션으로 줬습니다. 스타트업과 기업을 연결하고 투자자를 연결하고 한국하고 제가 살았던 독일이나 미국을 연결하고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를 연결하고, 그럼 이 연결이 어떻게 하면 실제로 가치 창출을 할 수 있을까? 비즈니스도 될 수 있고 어떠한 사회의 무브먼트가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요즘 이제 열심히 고민하고 있고요. 최종 단계는 사실은 약간 혁명가가 제 안에 살고 있어서 AI가 오게 되는 미래 세상에서는 다른 룰로 다르게 사는 세상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화두는 체인지입니다. 단순히 작은 변화가 아니라 정신건강이 어려워서 스스로의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대한 무브먼트가 만들어져서 대한민국이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만큼의 변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가장 행복하고 에너지가 넘쳐야 될 10대, 20대, 30대 고립감, 우울, 불안, 자살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회 전체가 거대한 물결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Future Explorer Society라고 미래 탐험가들을 모은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 미래 탐험 공동체에서 함께 활동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이 이 미래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이 이야기들을 고민하고 있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투자, 자문, 강연, 책을 쓰는 일, 사람들을 만나서 연결하고 있는 일들이 전부 다 어찌 보면 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정도로 큰 꿈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고 싶다.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